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외에도 상당한 거시경제 변수들, 어제 오늘을 놓고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을 놓고 걱정하다 보니까 멀리 발생할 만한 어쩌면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이 보고서를 냈는데, 고령사회 인식조사, 그래서 2021 하반기 고령화 인식지수라는 것을 최초로 개발하고 이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인사이트와 임플리케이션을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공유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경익남 영상이 나가면 제가 블로그에 이 보고서를 같이 올려놔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고서 다운받아 보셔서 더 자세한 거 살펴보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이 먼저 첫 챕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절대적인 비중 60.5%가 저출산 고령화다. 이에 견주어서 비교해 볼 만한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 사회적인 다양한 현상, 문제 중에 기후위기, 인구 감소, 저성장, 양극화, 이런 다양한 굵직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60.5%, 절대적인 비중이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저출산 고령화를 꼽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출산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출산은 또 다른 저출산을 낳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저출산은 또 다른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를 낳고요, 생산 가능 인구 축소, 그 노동력 부족, 또 도시 소멸이라든가 굉장히 빠른 고령화, 그 노인 부양 부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낳기 때문에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면 인식 지수를 개발했는데, 이 인지,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나, 행동, 인지, 태도, 행동 변수를 가지고 고령화 인식 지수를 처음 개발한 거예요. 개발해서 분석했더니, 물론 이게 최초 개발이기 때문에 2021년 7월 달 이 하반기를 100이라고 놓고 볼 수 있고요. 이후는 이 100에서 올라가는지, 인식 수준이 더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경과를 지켜볼 수 있겠다.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본다면 가설대로 고연령자일수록 고령화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20대에 가까울수록 고령화 내일 아니야, 내 문제 아니야 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령화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매우 높음이죠.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나는 고령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절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어떤 준비냐? 전반적인 준비도 부족하지만 건강적인 준비나 경제적 준비, 일자리에 대한 준비, 관계에 대한 준비, 이 관계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중요한 게, 관계, 노후의 나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것을 계획하지 않으면 이 노인 외로움 문제, 돌봄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마저 중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준비 정도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이든 정부든 가게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준비는 하지 않고 있구나, 대응이 매우 부족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령화 인식지수를 개발하고, 그래서 고령화 인식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고령화 대응 실태를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경제 주처별로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본다면 기업이든 정부든 가게든 매우 이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이 가장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기업이나 국민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공공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책임은 역시 정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전 연령대에 걸쳐서 다 그러한데 특히 저연령층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사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차기 대선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 공약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중장기적인 미래 설계에 있어서도 고령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들이 국민들의 요구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가계에게 놓여진 과제는 일단 노후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너무 빈곤하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죠. 극단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 재테크라든가 경제적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2의 삶에 대한 준비, 이것은 일자리인 거죠.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서로 다른 여러 가족 구성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기업들도 역시 고령 친화 경향이 필요하겠다. 경영 자체가 이제 마켓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 고령자에게 맞춤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고령자 프렌들리한 유통 환경을 만드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정년 보장과 같은 근로 안정화도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출산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신혼부부 주거 안정.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가 어떤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맞죠? 경제적인 문제 심각해서, 그리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안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획일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각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다각도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출산 인센티브 제도를 가볍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회 문제와 관련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은요, 비만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요. 실제 비만율이 높기 때문에 비만 자체가 사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체중을 감량하는데 성공하면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심지어 동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정말 중요한 사회 문제 아닙니까? 오늘 내일을 걱정하기 이전에 중장기 미래 한국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럼 더 적극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말 더더더 중요한 이 과제이니만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세금 절감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더 집중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부터 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짧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서의 시사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기업들은 ESG 외칩니다. ESG 경영이라고 외치죠. 근데 ESG 중에 도대체 E만 있지 S와 G는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ESG 경영 노력들을 여러 기업들이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
친환경 산업으로부터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기 때문일지 몰라도 그쪽에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ESG 기업입니다. ESG 경영합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어떤 ESG 요소들보다도 국민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니만큼 저출산 고령화라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노력들을 함에 따라서 소비자들로부터 더 칭송받고 이 충성도를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그런 환경을 좀 마련해야 되겠고 우리 가게는 소비자로서 그런 기업들에 더 열광하고 칭찬해주고 SNS에서 더 그런 기업들을 축하해주고 장려하고 그런 문화가 형성될 때 그런 저출산 이 고령화라는 문제,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도 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연령층일수록 이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뚜렷하게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식도 제고가 더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노후 준비와 같은 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 우리 스스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노후의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거, 노후 일자리라든가 경제 주체별로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이 노후 경제적 안정화, 오래 살고 싶죠.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또 건강하게 오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노후에는 나는 제2의 삶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20대부터 30대부터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중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고민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를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 소개하면서 여러분께 이 중요한 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